자, 우리 영상 강의 항상성 유지 파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잘 들으셨다면 그 전에 미리 예고했던 신경계 파트 시험 치셨을 거고요. 그거 다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파트 항상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항상성 유지 관련해서 호르몬을 조금 집중적으로 배워볼 건데, 자, 일단 호르몬에 대한 설명 보시면요. 얘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내분비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정의 보시면 내분비샘에서 생성, 분비되어서 결론적으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여기서 분비가 돼서 특정 조직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분비샘이라는 게 어떤 거인지부터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샘을 크게 외분비샘과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몸 안에 존재를 하면서 얘들은 구분 자체를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분비되어서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외분비샘은 뭐냐? 외분비샘은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뭔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액체들을 분비하는 조직들을 모두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외분비샘은 내분비샘과 구분되는 특징은 얘들은 지금 보면 뭐 침샘, 눈물샘, 땀샘이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분비관이 존재를 해서 생성된 물질이 이 분비관을 통해 배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하는 개념은, 지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생성 그리고 분비되어서 어쨌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호르몬의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얘들은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때 따로 분비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분비관이 따로 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로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얘들은 분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개체는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운반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은 온몸으로 운반될 수는 있지만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표적 세포 내지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 세포라고 하는 건 타겟하는 뭐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은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우 적은 양의 결국 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분비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은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호르몬 배우면서 지금 제목을 뭐라고 배우냐면 항상성 유지라고 배우죠.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항상인 영어로 always라고 하고요. 얘는 어쨌든 특정한 상태가 그대로 똑같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얘들은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모든 환경이 아니라요. 결국 항상성을 지켜야 하는 몸속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삼투압, 체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또 하나는 생식, 발생 등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2차 성징에 중요한 성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르몬의 분비와 표적세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 표적세포라고 하는 건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지만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온몸을 통해 작용할 수 있지만 얘들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호르몬들의 역할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표적세포 같은 경우는 특징이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세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호르몬 A라고 하는 건 내분비샘 A에서 분비가 되어서 표적 세포 A에만 지금 달라붙고 있는 거 보이죠? 쭉 지금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표적 세포 B에는 전달되지 않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호르몬 A는 표적 세포가 지금 세포 A여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볍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온몸으로 분비가 되고요. 혈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가 있습니다. 자, 얘들 왜 비교하냐면 결론적으로 호르몬과 신경은 밑줄 그어주세요.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신호를 전달한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때 작용 범위와 효과의 지속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작용 범위와 효과의 지속성.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신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얘들은 신경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게 미리세컨이라는 단위로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죠. 자, 근데 호르몬은 이와 비교할 때 호르몬은 어쨌든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게 분비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차이를 가볍게 이해하시면 밑에서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호르몬, 신경, 신호 전달 매체는 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설명드렸죠. 신경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런 내지는 신경세포이다까지를 기억해달라 했었고요. 호르몬은 방금 혈관을 따라 분비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전달 매체는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호르몬은 물질을 어쨌든 분비하는 과정이고 신경은 미리세컨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신경은 신호 전달 속도가 호르몬과 비교할 때는 빠르고요. 호르몬은 신경과 비교할 때는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아까 온 몸에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면 신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뉴런들이 존재를 한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얘들이 연결되는 범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한다면 신경은 작용 범위가 좁고요.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보시면 신호 전달 매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두 개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뭐 크다, 작다, 느리다,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에 있어서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축삭에서 가지 쪽으로 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좁네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는 신호 전달 속도가 빠르죠. 그럼 그만큼 얘들의 효과의 지속성은 빨리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보면 호르몬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들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작용을 하는 건 표적 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신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자,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세요.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이겠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신경절 이전의 축삭돌기에서 신경절 이후 가지돌기 쪽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르몬과 신경의 신호 전달 그 차이점 있는데 결론적으로 밑줄 한 번만 그어볼게요. 자,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매개체가 혈액입니다. 혈액을 통해 온몸에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이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는 모든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이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수용체가 있다면 어쨌든 호르몬이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표적 세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면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을 통해서 흥분은 빠르게 전달되는데 뉴런과 뉴런끼리 연결되는 좁은 범위에서만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전도, 전달 이 정도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하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한 뉴런 내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양방향적으로도 신호가 전도가 가능했죠. 자, 반면 전달 같은 경우는 뉴런에서 뉴런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방향이 한 방향. 그럼 어떤 방향인지는 우리 아까 여기서 필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많은 내분비샘과 많은 호르몬들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분비샘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내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어쨌든 뒤에서 많이 배울 거여서 우리가 그냥 간내는 항상성 유지의 역할을 한다. 까지만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 간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내 같은 경우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예요. 즉, 호르몬 분비라는 걸 조절하는 뇌의 메인 기관이 간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내라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풀 문장으로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또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바로 뇌 중에서도 간내인데 간내의 시상하부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묶음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데 이 시상하부는 그렇다면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조절하냐? 얘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기관을 또 한 번 조절을 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간내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게 교과서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내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조절한다라고 외워주시고요. 혹시 교과서에서 이들 두 개가 똑같이 간내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내의 시상하부가 최초의 조절 중추고요. 이 조절을 하는 방식이 바로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외워야 하는 거는 자, 여기 뇌하수체 밑줄, 그리고 부신, 이자, 그리고 갑상샘, 그리고 정소한 안소는 그냥 이렇게 두 개 같이 표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을 하고요. 얘가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형식으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뇌하수체 자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일단 뇌하수체가 크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에서 전엽과 후엽으로 또 나뉘어요. 자, 그래서 전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외워줘야 할 애들이 어떤 거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후엽 같은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 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가로치고 ADH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ADH.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뒤에서 이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또 뒤에서 다루고 일단 우리가 이름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아마도 역할 자체가 어쨌든 갑상샘을 자극하는 역할이겠죠. 자, 근데 보시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갑상샘을 자극한다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보시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 역할은 아마도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역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도 또 할 수 있는 게 부신 겉질을 자극한다면 지금 보니까 연결지으니까 얘네들이 자극되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어쨌든 분비가 촉진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뇌하수체부터 보시면 쉬운데 뇌하수체에서 전엽에는 두 가지 자극 호르몬들을 기억해 주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자, 그리고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이뇨라고 하는 게 우리 오줌 할 때 이뇨 작용할 때 그 이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 역할부터 간단히 보자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자, 그럼 밑에서 우리 부신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신 겉질 보니까 아까 봤었던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부신 겉질 보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 나오죠.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수 있는 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면 부신 겉질이 자극되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촉진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혈당량이 증가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나오는데 얘들은 뭐 크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자, 그리고 속질에서는 얘들 하나만 봅시다. 에피네프린 나와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 나옵니다. 이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호르몬들을 볼 건데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글루카곤, 인슐린 또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갑상샘 보시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소와 난소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만 써줄게요.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들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에 대해서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다. 그렇다면 간내 시상하부가 중추의 역할을 하는 방식은 뇌하수체를 첫 번째로 조절을 하고요. 이 뇌하수체 조절에 의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호르몬 분비가 조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전엽, 후엽이 있었는데 전엽에서는 두 가지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기억해 주시고요.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얘들은 최종적으로 혈당량 증가에 기여하고요.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또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들은 혈당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애들이고요. 갑상샘의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정소, 난소는 각각 남녀에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르몬 분비에 따른 질환들이 있는데 어차피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고요.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 따른 질환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호르몬들의 역할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항상성 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항상성 유지해서 또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부 환경에도 관계없이 항상 똑같게 유지해야 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항상성 유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얘들은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와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해주는 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는 아까 호르몬 분비의 조절 중추와 마찬가지로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게 결국 호르몬과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화학 물질인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를 보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음성 피드백 그리고 기량작용 이에서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기량작용부터 보시면 쉬운데 우리 기량작용은 한번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때 에어컨 버튼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교감과 부교감의 작용으로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기량작용부터 보면 기량작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을 우리가 버튼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조절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량작용의 정의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한 기관에 두 개의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한다면 한 요인이 기관의 기능을 촉진한다면 다른 것은 기관의 기능을 억제했을 때 이들 두 개가 서로 함께 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교감과 부교감 같은 경우는 서로 흥분과 억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인슐린과 글루카곤 모두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 둘이 함께 작용을 한다면 어쨌든 한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량작용은 여러분들이 교감과 부교감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성 피드백이 이제 우리 새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가 원인을 다시 억제하는 조절 원리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다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지금 밥을 먹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진 않죠.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밥을 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즉,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었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더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즉,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면 이 결과는 원인을 다시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억제하면서 이들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추워. 그러면 덥게 만들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음성 피드백이 아닌 양성 피드백이 된다면 추우니까 더 덥게 하자라고 해서 점점점 온도를 뜨겁게 올려가는 현상과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호르몬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역할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실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설정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조절기가 냉방기를 작동을 하고요. 냉방기가 작동하면 실내 온도는 다시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특정한 원인을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음성 피드백 마이너스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역할이 뭐 있냐면 음성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 분비 조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티록신 같은 경우는 얘들은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라는 것에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비 조절되는지도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시상하부에서 지금 뇌하수체를 자극시킨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갑상샘까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지금 TSH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지금 S가 뭐냐면요.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갑상샘을 자극하는 H,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을 어쨌든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뭐냐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즉 여기서 T가 지금 TSH 호르몬을 의미하고요. R이 릴리즈를 의미해요. 그리고 H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쉽게 설명하면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한 TSH를 방출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영어로 생각하시면 그냥 앞에 있는 이 호르몬을 방출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할 수 있고요. 이 TSH가 분비가 된다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티록신의 분비
여기가 촉진된다면 결론적으로 혈액 속에 존재하는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티록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지금 얘네들을 분비시켜서 티록신이 분비됐거든요. 자, 그럼 티록신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각각의 호르몬들이 같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티록신 분비의 결과에 의해서 억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음성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억제되니까 그 다음에는 티록신 분비가 억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티록신 분비량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항상 혈액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두 가지 작용을 배웠어요. 음성 피드백과 길항작용. 자, 그럼 두 개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어떤 작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작용들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있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이 결과는 이 원인이 되는 어떤 작용을 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최종적인 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이상해서 갑상샘 종이 있는데, 자, 갑상샘 종은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질병이에요. 자, 얘들은 원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인은 티록신의 주성분인 아이오딘의 섭취가 오랫동안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인은 뭐냐면요. 아이오딘이 결핍됐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얘들은 티록신의 재료입니다. 자, 그럼 지금 티록신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아이오딘이 결핍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료가 없으니까 티록신도 결핍되겠죠. 자, 그럼 왼쪽을 보시면 티록신이 결핍됐기 때문에 시상하부 입장에서는 지금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를 늘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상하부를 자극하겠죠. 자, 그래서 TRH도 분비가 증가할 거고요. TSH 분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갑상샘이 자극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갑상샘이 자극된다고 해서 여기서는 티록신 분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갑상샘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갑상샘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입장에서는 지금 신호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신호를 때리면서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런데 재료가 없으니까 신호를 얼마나 주든 본질적으로 티록신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최종적으로 갑상샘이 비대해지는 갑상샘 종이라는 질병으로 연결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는 여기 혈당량 조절 파트까지만 일단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배운 내용들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혈당량 조절입니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일단 혈액 속 포도당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자, 그래서 혈당량은 밑에도 적혀 있지만 한 번 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고요. 정상인의 혈당량은 약 0.1%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당량이 너무 높아진다면 결과적으로 당뇨라는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일단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절되냐? 우리 아까도 이자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설명드렸지만 혈당량 조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자, 이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인슐린은 혈당량을 떨어뜨리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혈당량이라고 하는 특정한 작용에서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혈당량 변화에 따른 음성 피드백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혈당량의 증가에서는
에피네프린 또한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이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부신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금 고혈당인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혈당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름부터가 정상 상태보다 혈당량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징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자의 어떤 세포인지도 아셔야 돼요. 이자의 베타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혈당일 때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신속질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또한 아셔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혈당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자, 인슐린을 분비한다면 인슐린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는 혈당량이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다른 분자 상태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서 간에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합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요. 즉, 우리가 혈당량이라는 뉘앙스 자체가 결국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이거든요. 혈액 속에 존재함으로써 온몸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고 싶다면 이걸 이제 세포 속에 저장을 해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어야 하는 저혈당 상태일 때는 그 역할이 반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했어요. 그럼 일단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은 아까랑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상하부 쪽으로 가면 자, 보시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속질에 자극이 가고 그래서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함께 혈당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으로 갈 때는 어쨌든 지금 신경계까지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추가적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면 지금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교감신경에서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되는 것은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지금 혈당량을 낮추는 것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는 두 개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의 관장을 받는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뒤쪽 내용 가보시면 이제 혈당량 조절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혈당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지금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것이 소장으로 흡수된 다음에 온몸 곳곳으로 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식사 후에 포도당이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인슐린의 혈중 농도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함께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진다면 인슐린 또한 증가를 하면서 포도당의 농도를 떨어뜨려 줘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포도당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면 굳이 더 분비시킬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시에 뭐 글루카곤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까닭. 그럼 얘는 밥 먹었을 때 감소하는 이유랑 반대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시면 될 것은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1형과 2형으로 일단 구분이 돼요. 자, 1형 같은 경우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인슐린 자체가 몸속에 없기 때문에 얘들은 인슐린 주사로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 자체는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인슐린의 표적세포인 체세포와 간세포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이걸 실제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혈당량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봤고요. 일단 뒤에 파트는 우리가 나중에 대면 시간에 만났을 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숙제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미경쌤한테 여기 128쪽이랑 뒤쪽에 132쪽 해서 일단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숙제는 여기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뒤에 12번까지 일단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마무리 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